안녕하세요. 영성초등학교 교사 정한식입니다. 이번 민주로드에서 방문할 도시는 서울입니다. 서울은 삼국시대 백제 때부터 오늘날까지 오랜 시간 나라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렇기에 서울만큼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도시도 드물지요. 우리의 민주주의의 시작이 어디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논쟁의 여지가 남아있지만 민주주의의 시작을 구한말로 보든 대한민국부터로 보든 그 중심에는 서울이 있었습니다. 그럼 서울 속 민주주의를 보기 위해서 어디부터 가야 될까요? 그 전에 민주주의의 시작을 어디로 보느냐부터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구한 말부터 시작되었다고 봅니다. 바로 동학농민운동과 독립협회를 말합니다. 동학농민운동과 독립협회라 하면 자주 독립을 위한 운동인들이 아니었나 생각하실 텐데요.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두 운동 모두 대한의 자주 독립을 외쳤지요. 하지만 동학농민운동과 독립협회의 가치는 여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동학농민운동과 독립협회는 자주 독립 넘어 우리나라의 청사진을 그리기도 했습니다. 두 운동이 그린 미래의 우리나라는 인권이 보장되고 민주주의가 싹트는 나라였습니다. 동학농민운동은 1차 운동의 성공 이후 바로 집강소를 설치하고 관민이 함께 지역 행정을 이끌어 나갔습니다. 집강소 자체가 민주주의를 위한 발상이라고 볼 수 있지요. 물론 동학농민운동을 벌였던 사람들이 민주주의에 대해서 지식이 풍부해서 그러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주장, 행동들은 현재의 민주주의가 지향하는 방향과 비슷합니다. 어쩌면 삶을 개선하려는 노력 자체가 민주주의와 맞닿아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독립문을 보고 있는데요. 독립문은 독립협회의 건축적 상징입니다. 독립문은 청나라 사신이 서울에 도착했을 때 지나갔다는 영은문을 허물고 나라의 자주 독립을 꿈꾸며 만들었다고 합니다. 영은문의 흔적은 기둥으로만 남아 있습니다. 독립문을 지은 과정만 보면 독립협회는 나라의 자주 독립만 외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민 공동회를 생각해 보면 독립협회가 자주 독립까지만 생각한 게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만민공동회에서는 사람들의 출신, 신분을 가리지 않고 국정 운영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히는 장이 되었지요. 이는 나중에 관민공동회라고 해서 관리들도 참석하는 장이 됩니다.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해서 시민들과 관리들이 함께 고민하고 의견을 내는 것, 이 자체가 민주주의를 향한 길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고종 황제는 독립협회의 행동에 대해서 크게 위협을 느낍니다. 독립협회가 의회를 만들 것이라는 생각에 미쳤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영단체인 황국협회와 갈등을 빚게 만들어서 이를 핑계로 독립협회를 해산시켜버립니다. 독립협회를 주도했던 서재필도 이때 미국으로 돌아가게 되죠. 대한제국 황제로서 고종이 의회 구성을 두려워했다는 그 이유만으로도 독립협회가 민주주의의 길로 가고 있었다는 반증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독립문에서 조금만 더 올라가다 보면 서대문 형무소가 있습니다. 서대문 형무소는 일제강점기 우리 독립지사들을 고문하고 또 감금했던 곳으로 유명합니다. 현재는 형무소로서의 기능을 다하고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으로서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들의 고초와 일본의 만행을 알리기 위한 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서대문 형무소 중앙 옥사에 가면 독립운동가들의 수감증이 붙어 있습니다. 이곳에서 탄압받던 독립운동가들의 면면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지요. 서대문 형무소에는 지금 영상으로 보고 있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옥고를 치는 방에 들어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방이 좁아서 독방처럼 보이지만 이곳에도 몇 명씩 들어갔던 것으로 알려져 있죠. 영화 한거에서 보면 이 독방이 어떻게 쓰였는지에 대해서 잘 나타나는 영상 장면이 나오는데요. 한 방에 많은 수감자들을 넣어서 누워서 잘 수 없게도 하고 그리고 서로 움직이기도 어렵게 만드는 그런 장면들을 볼 수 있죠. 여기까지 들으면 서대문 형무소는 독립운동가들을 탄압했던 곳인데 이게 무슨 민주주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서대문 형무소는 광복 이후에도 유지되어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서 앞장섰던 사람들을 탄압했던 역사도 품고 있습니다.
하지만 독립운동가를 탄압한 역사 역시 민주주의 발전을 저해한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독립운동가들의 활동이 민주주의의 역사라고 할 수 있다는 건데요. 왜 그런지는 효창공원에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효창공원은 김구 선생과 임정요원, 삼이사의 묘역이 있습니다. 먼저 김구 선생의 묘부터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구 선생의 묘는 효창운동장 바로 맞은편에 있습니다. 제가 방문했을 때도 운동장이 시끌시끌했었는데요. 김구 선생님이 효창공원 운동장 소리를 시끄러워하실지 후손들의 역동성을 보면서 흐뭇해하실지 잘 모르겠네요. 한평생을 독립운동에 신경 쓰시고 또 민족의 통일에 힘써 오신 선생님 묘소에 인사 한번 드리고 내려왔습니다. 3.23 묘역은 백정기, 윤봉길, 이봉창 의사가 잠들어 계신 성역입니다. 일본에 매장되어 있던 유해를 박열 의사가 모셔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3.24인데 무덤은 4개죠. 유난히 비석이 반들반들한 맨 왼쪽 무덤은 유해가 묻혀있지 않은 흙으로만 덮어둔 가묘입니다. 안중근 의사의 가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안중근 의사의 유해를 아직 찾지 못해서 우선 가묘로 먼저 만들어 두었다고 합니다. 하루빨리 안중근 의사의 유해를 찾아서 여기에 모실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임시정부 요원의 묘역도 있습니다. 이동영, 차리석, 조성아님의 묘가 이렇게 조성되어 있지요. 효창공원으로 들어 나오면 백범 김구 기념관이 있습니다. 여기엔 백범 김구 선생의 일생을 담고 있습니다. 백범 김구 선생이 벌이신 독립투쟁의 절정은 임시정부 주석이셨을 때인데요. 이 임시정부는 민주주의를 지향해 왔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헌법인 대한민국 임시헌장 1조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등 상공분립기구를 나누고 그 기능을 보장하기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대한민국 독립을 염원하는 독립운동가들이 모여 지금의 대한민국 정부의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독립운동가들은 우리나라를 민주공화국이 되기를 바래왔지요. 독립운동가들의 투쟁은 나라를 되찾고 싶은 투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는 바로 민주주의가 실현된 민주공화국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재헌헌법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정신을 그대로 계승했습니다. 실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임시헌법인 대한민국 임시헌장과 대한민국 재헌헌법은 그 내용 자체가 거의 비슷합니다. 지금의 민주주의는 이미 대한민국 임시정부 때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잠시 서대문 형무소로 돌아가 보죠. 제가 이번 민주로드 서울편에 서대문 형무소를 굳이 끼워 놓은 이유를 아실 것 같나요? 서대문 형무소에서 고초를 겪은 독립운동가들은 나라를 되찾겠다는 목표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독립을 넘어서 미래 후손들이 민주주의가 실현된 나라에 살게 하고 싶으셨던 것이죠. 그래서 서대문 형무소는 단지 우리 민족의 독립을 억누르기만 한 곳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민주주의도 짓밟은 장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의회 본관입니다. 이곳은 1960년대 당시 국회의사당이었죠. 1960년대는 4.19 혁명이 있었습니다. 3.15 부정선거 직후 전국적으로 시위가 번져나가고 4월에 들어 서울에도 이 시위가 상륙합니다. 1960년 4월 18일 고려대학생 3천여 명은 당시 국회의사당, 즉 여기 서울특별시 의회 본관까지 행진해서 3.15 부정선거를 규탄하고 재선거를 요구합니다. 문제는 고려대학생들이 해산해서 돌아갈 때였습니다. 당시 정치 깡패들이 고려대학생들을 습격했고 수많은 대학생들이 피해를 당하게 됩니다. 이 사건은 그 다음 날인 1960년 4월 19일 많은 시민들이 시위에 동참하게 만들었고요. 이것이 바로 4.19 혁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19 민주묘지입니다. 4.19 민주묘지는 4.19 혁명 때 희생된 사람들이 안장된 곳이죠. 4.19 혁명의 정신과 민주주의를 기리기 위해 조성되었습니다. 정면에 보이는 4월 학생 혁명 기념탑의 뒷면으로 돌아가면 4.19 혁명 때
희생되었던 분들의 묘가 보입니다. 사실 4.19 민주묘지는 4.19 혁명을 이해하는데 그렇게까지 필요한 답사는 아닙니다. 4.19 민주묘지에 온다고 해서 4.19 혁명을 탐구하는데 필요한 사료들을 얻기는 사실 어렵죠. 다만 민주주의를 기반한 사회에 살고 있다면 한 번쯤은 지나가는 길에서라도 방문해서 여기에 안장된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라도 드릴 만한 그런 상징적인 장소인 것은 사실입니다. 민주인권기념관입니다. 용산구 남영동에 있죠. 1987년 이곳은 남영동 대공분실이란 곳으로 전두환 대통령 당시에 민주주의 인사들을 잡아 고문하던 곳입니다. 보면 검정 벽돌로 이루어진 아주 위압적인 건물이죠. 이곳의 무서움을 알기 위해서 남영동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를 보시면 어떤 식으로 사람들을 짓밟아 왔는지 쉽게 알 수 있죠. 입구에는 평범한 대문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요. 그에 대비돼서 입구 뒷면에는 두꺼운 철문이 있습니다. 입구의 앞뒤가 현격히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죠. 두꺼운 철문은 당연히 안에서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한 문이고요. 앞쪽의 평범문은 이 건물이 어떤 역할을 하는 건물인지 사람들이 알지 못하도록 최대한 평범하게 만든, 그러니까 이 건물의 역할을 위장하기 위해서 만든 문이라고 합니다. 이 문 왼쪽에 문패에도 실제 이 장소와 전혀 다른 문패를 달므로써 사람들이 이 건물의 역할을 알 수 없도록 이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민주인권기념관 당시 대공분실의 창문을 바라봅니다. 다른 층들은 당시 건축 기법으로 볼 때 일반적인 창문으로 볼 수 있지만 유독 5층의 창문이 좀 남다른 걸 볼 수 있죠. 형태 자체가 이제 좀 좁고 길지 않습니까? 여기 5층은 대개 민주 인사들을 고문하던 조사실입니다. 조사받던 사람들이 자해를 하거나 탈출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설계했다고 합니다. 안으로 들어가 보면 정문 말고도 측면에 잘 보이지 않는 문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문이 실제로 조사받는 사람들이 드나들던 문이라고 하네요. 이 문을 들어가자마자 보이는 것은 나선형 계단이 있는데요. 굉장히 좁고 철 소재로 이루어져 있어서 조금만 움직여도 철의 그 특유의 그 소리 있지 않습니까? 탕탕탕탕 하는 큰 소리 나는 그 소리가 널리 퍼지죠. 조사받는 사람들은 이제 자신이 앞을 못 보게 문 가리개를 하고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럼 이 소리만 듣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걸어 올라갈 때마다 이 불안감이 일어나게 된답니다. 그리고 그걸 노리고 그걸 위해서 만들어진 공간이라고 하네요. 조사실인 5층으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계단으로 5층으로 연결된 문과 이 조사실의 문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녹색이고 평범하게 보이는 저 문으로 계단으로 탁 올라오면 바로 저 녹색 문이 보이죠. 계단으로 올라왔을 때의 문과 이 조사실에 들어가는 문이 모두 같게 해놓은 것은 혹시나 조사실에서 탈출한 이 조사받는 사람, 민주인사라고 할 수 있죠. 이 피조사인들이 어느 문으로 가야 이 계단으로 내려갈 수 있는지 혼란스럽게 만들려는 그런 의도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9호 조사실은 6월 민주항쟁의 시작점이 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 일어났던 곳입니다. 당시 모습을 고스란히 재현해 놓았습니다. 방을 보면 조사할 테이블과 침대가 보이고요. 조사실의 3분의 1 정도를 차지하는 세면대와 화장실이 있습니다. 욕조가 유난히 큰데요. 가로로 크지는 않고 좀 뭐랄까 좀 깊이가 있는 편이죠. 왜 그런지를 우리 조금만 생각해 보면 쉽게 알 수 있을 텐데요. 바로 이 욕조에서 물고문이 자행되었던 것이죠. 박종철 여사는 이 물고문을 이기지 못하고 사망에 이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은 사실 6월 민주화 항쟁이 일어나게 했던 시작점이었고요. 그 이전부터 시민들의 시위는 계속되어 왔었습니다. 시민들의 요구는 직선제 대통령 선거였죠. 그때는 전두환 대통령 다음 대통령을 선출하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었는데요. 전두환 대통령이 간선제를 통해서 선출이 되었다면 시민들은 그 다음 대통령이라도 직선제를 통해서 국민들이 직접 뽑은 대통령이 선출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물론 전두환 대통령은 신군부 세력이 계속해서 권력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간선제를 유지하고자 노력해왔지요.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이후 어느 때보다도 직선제 요구가 더욱 강해졌지만 전두환 대통령은 기존 간선제 선거제도를 유지한다는 호헌 선언을 합니다. 사실 대통령 선거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걸 바꾸려면 헌법을 이제 개헌해야 되거든요. 전두환 대통령은 호헌 선언, 즉 기존의 헌법을 유지하겠다라는 선언을 통해서 간선제를 계속 이어나가겠다고 국민들에게 밝힌 셈이죠. 이에 제야 민주화 운동 인사와 야당 정치인, 종교인 등은 1985년 5월 27일 이곳 향림교회에서 호헌 철폐 및 민주헌법 쟁취 국민운동본부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민주헌법쟁취 국민운동본부를 줄여서 국본으로 이름을 확정하고 6월 10일 대규모 시위를 단행하도록 합니다. 이곳 향림교회는 사실 명동성당 바로 앞에 있는 작은 교회인데요. 국본을 수립하고 이제 대규모 시위를 만들고자 했던 제야민주화운동 인사들이 어디에서 첫 모임을 가질까? 어디에서 국본의 발기인 대회를 가질까라는 고민을 하던 끝에 이 작은 교회에 모이게 되었다고 합니다.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 6월 민주항쟁의 시작점이라고 한다면 이한열 열사의 사망은 6월 민주항쟁의 촉매제였습니다. 1987년 6월 9일, 그러니까 국본이 대규모 시위를 계획한 바로 전날이죠. 이때 연세대학교 학생들은 6월 10일 국본이 준비한 60 국민대회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 시위에 나섭니다. 이한열 열사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이때 경찰들이 쏜 최루탄에 뒷머리를 맞아서 병원에 실려가게 됩니다. 이한열 열사는 뇌사 상태에 빠지게 되었고요. 이후에 6월 민주항쟁을 다 보내고 나서 7월에서야 사망하게 됩니다. 이한열 기념관은 이한열 열사가 쓰던 가방과 안경 등이 설치되어 있고요. 이한열 열사의 삶과 또 6월 민주항쟁의 과정을 고스란히 이해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1987년 6월 10일 6월 민주항쟁이 시작되었습니다. 1987년 6월 10일은 집권당이었던 민정당의 전당대회 날이었습니다. 노태우가 차기 대통령 후보로 추대되는 날이었죠. 노태우가 차기 대통령 후보가 되어갈 때 서울 시내는 민주항쟁의 물결이 일었습니다. 특히 오후 6시가 되자 여기 성공회 대성당에서 애국가가 울리기 시작하고 42회의 종을 쳤다고 합니다. 42회의 종은 광복 후 42년간 지속된 민주주의를 위한 노력과 희생을 상징했다고 합니다. 이날 전국 22개 지역에서 24만 명의 시민들이 시위에 참여했습니다. 6월 민주항쟁 이전 어떤 독립운동, 어떤 민주화운동에서도 이렇게 많은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시위가 일어난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6월 민주항쟁은 국본의 주도하에 진행되었지만 명동성당으로 중심지가 이동한 6월 11일부터는 국본의 생각과도 다르게 시위가 번져나갔습니다. 명동성당에서 넥타이 부대로 대표되는 회사원들까지 시위에 동참하게 되면서 6월 민주항쟁은 모든 계층의 시민들이 참여한 시위로 발전하게 되죠. 민정당을 비롯한 집권 세력들은 국민적 저항을 더 이상 버티지 못합니다. 6월 25일 야당 지도자 김대중이 오랜 가택연금에서 해제되는 것을 시작으로 국본은 다시 국민대행진으로 명명된 전국적인 대규모 시위를 기획하게 됩니다. 마침내 전두환 정권과 노태우 후보 그리고 민정당은 직선제를 포함한 개헌을 약속하는 6.29 선언을 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 삶의 기반이 되는 우리의 헌법은 1987년에 6월 민주항쟁의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민주주의는 4월부터 5월을 거쳐 6월까지 많은 희생과 노력으로 얻어냈습니다. 민주주의는 그 누구도 허락하지 않습니다. 4.19 혁명, 5월 민주화운동, 그 다음에 6월 민주항쟁 등 우리는 민주주의를 허락받은 것이 아니라 쟁취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누군가의 희생이 뒤따를 수밖에도 없었습니다. 서울 곳곳에 혹은 또 우리나라 곳곳에 많이 위치한 이런 민주화 운동의 흔적들을 한 번쯤 돌아보면서 우리 스스로 쟁취했던 민주주의를 되새겨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